안녕하세요. 경제 핵심만 알려주는 옆집 형이야.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위험한 결핍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눈앞에 화려한 조명들과 우리 손에 든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적대적인 국가들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구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가스라는 화석연료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에게 신의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정교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문명은 멈추는데 에너지를 쓰면 지구가 멈추는 이 잔혹한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도덕책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수출길이 막히고 국가의 생존권이 타국의 손에 넘어가는 아주 냉혹한 자본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인류가 찾아낸 마지막 비상구는 바로 수소입니다. 하지만 이 비상구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영하 253도라는 지옥의 온도를 견뎌내고 우주기술에 맞먹는 정밀함을 통제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가깝지만 먼 이웃인 일본의 행보입니다. 일본은 무려 30년 전부터 이 수소라는 비상구를 독점하기 위해 올인했습니다. 투입된 자본만 자그마치 80조 원에 달하죠. 그들은 호주의 광활한 땅을 선점하고 수소 생태계의 절대 권력을 꿈꾸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미래 에너지의 신이 되겠다는 야심찬 선언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은 전세기를 경악하게 만드는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최첨단 배를 두고 한국의 조선 소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정작 핵심 열쇠를 한국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대항전이 아닙니다. 자본의 냉혹한 논리와 기술의 격차가 만들어낸 대반전의 서막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80조 원짜리 승부수의 허점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인 스위소 프론티어호를 바다에 띄웠을 때 전 세계는 일본의 저력에 감탄했습니다. 영하 253도라는 지옥 같은 온도를 견뎌내며 수소를 실어 나르는 그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함성 같았죠.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배가 전 세계 수소 물류의 표준이 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추격자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격차를 벌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축배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기술의 승리가 반드시 비즈니스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제학의 잔혹한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1250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위소 프론티어호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수소의 양은 1250세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LNG 운반선 한 척이 보통 17만 세제곱미터를 실어 나릅니다. 무려 13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일본이 만든 배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운송비가 수소값보다 더 비싸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해운업계는 냉정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라도 돈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외면당하죠. 전 세계 선주들이 일본의 기술력을 보며 박수는 쳤지만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대단한데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가? 라는 질문에 일본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80조 원을 들여 고속도로를 닦아놨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리는 차가 오토바이 한 대 분량의 짐밖에 못 싣는 격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빈틈을 한국의 조선사들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업성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일본이 1250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를 향해 믿기 힘든 선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한 번에 8만 세제곱미터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들겠다. 일본이 만든 배보다 무려 60배나 큰 배를 만들겠다는 도발이었습니다. 이 선언 하나로 수소 패권의 흐름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일본도 포기했던 그 거대한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겠다는 확신을 가졌던 걸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 253도라는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한의 영역입니다. 이 온도에서 일반적인 강철은 무리창처럼 임없이 깨져버립니다. 금속이 종이장처럼 바스라지는 취성현상 때문이죠.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기체라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번개처럼 빠져나갑니다. 만약 그 수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새어나와 산소와 만난다면 그 배는 바다 위에서 거대한 불꽃놀이로 변하고 말 겁니다. 일본이 고작 1250세제곱미터라는 초소형 사이즈에 머물렀던 이유도 바로 이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대영화는 곧 자살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이 공포를 기술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일본이 안전을 위해 작게 만들 때 한국은 안전을 위해 아예 새로운 소재와 설계를 창조해냈습니다. 극저온을 견디는 특수 합금강을 개발하고 수소가 새어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이중 격벽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백 톤의 액체 수소가 출렁거릴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유체역학을 적용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라 소재공학과 물리학의 정점이 만난 예술에 가깝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증발가스 처리 기술입니다. 액체 수소는 가만히 있어도 기화되어 사라지려 합니다. 일본은 이 증발하는 수소를 버리거나 태워버리는 방식을 고민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증발하는 수소를 다시 모아 배를 움직이는 연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죠. 버려지는 쓰레기를 다시 에너지로 바꾸는 마법 같은 경제성을 확보한 겁니다. 1250이라는 일본의 숫자를 비웃듯 한국이 제시한 8만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선주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실험실용 장난감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고 한국의 기술은 실전에 투입할 진짜 병기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일본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쌓아 올린 성벽이 한국의 거대한 파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거대 해운 기업들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차갑고도 냉정합니다.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같은 감정은 거대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한낱 사치에 불과하죠. 일본의 해운 공룡이라 불리는 미츠이 OSK 라인스가 한국의 조선소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일본 열도 전체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80조 원을 쏟아붓고 자기 나라 기업이 세계 최초의 배를 만들었는데 정작 그 배를 운용해야 할 일본의 선주들은 한국으로 고개를 돌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일본 기술력에 대한 내부자들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이런 굴욕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해운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한 번에 1250톤을 실어 나르는 일본 배를 쓰면 운송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수소를 파는 순간 적자가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이 제안한 8만 톤급 대형 선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수소 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조차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다 회사가 망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결국 시장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숫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 순간 수소 패권 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가 간의 기술 자랑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생존 게임이 된 것이죠. 한국은 일본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호주에서 수소를 생산하느라 수십조 원을 쓰는 동안 한국은 그 수소를 실어 나를 거대한 바다의 파이프라인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이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본도 가만히 당하고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이 아닌 또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국제기구와 표준화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배가 바다를 다닐 수 있는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는 것이죠. 일본은 자신들의 설계를 국제표준으로 밀어붙여 한국의 독주를 막으려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아무리 크게 만들고 기술이 좋아도 바다 위에 띄울 수 없다면 그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모든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즉 IMO가 정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죠.
일본은 여기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만든 1250세제곱미터급 소형 선박의 안전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박제해버리려 한 겁니다. 만약 일본의 설계 방식이 세계 유일의 정답이 된다면 한국이 준비한 8만 세제곱미터급 대형 선박은 규격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고 항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무기로 전 세계 위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수소선은 위험하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의 진입장벽을 높이려 한 것이죠. 기술로 이길 수 없다면 법과 규제로 발목을 잡겠다는 아주 노련하고도 무서운 전략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밤을 새워 용접봉을 잡을 때 일본의 관료들은 런던의 회의실에서 펜대를 굴리며 한국의 미래를 지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 기술이 좋다고 우기는 대신 일본이 내세운 안전 데이터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의 방식은 소형차를 만드는 기준일 뿐 대형 트럭을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죠. 오히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극저온 제어 시스템이 대형화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전 세계 해운 강국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제기구는 결국 시장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의 논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표준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제 게임의 룰은 한국의 설계도대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보다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그림자가 서쪽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내고 승전보를 울리려던 찰나, 우리는 소름 끼치는 인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낡은 규제와 싸우며 표준을 만들고 영하 253도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저 멀리서 소리 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죠. 바로 중국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조선업을 싸구려 철판 이어붙이기 정도로 치부하며 비웃곤 합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한국의 뒤를 밟아왔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듯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발뒤꿈치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NG 운반선 시장은 한국의 동무대였습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며 조선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떨쳤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LNG 선박 건조 경험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수주 물량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 시장이라고 예외가 될까요? 중국은 이미 액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과 극좋은 소재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하고도 잔인합니다. 한국이 피땀 흘려 개척한 대형화 기술과 국제 표준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하 253도의 공포를 이겨내고 안전성을 검증해 놓으면 중국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퍼부을 겁니다. 한국이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10척을 찍어내는 규모의 경세로 밀어붙인다면 과연 전 세계 선주들이 끝까지 한국의 손을 잡아줄까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듯 기술의 우위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수소 전쟁은 한국과 일본의 2파전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3국의 사활을 건 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산 인프라를 쥐고 있고 한국은 운송 기술을 선점했으며 중국은 제조 단가를 파괴하며 치고 올라옵니다. 이 기묘한 삼각관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추격자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당혹스러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소라는 에너지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미래가 맞기는 한 걸까요? 장밋빛 미래만 가득할 것 같던 수소 경제의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비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소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신기루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처절한 사투가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빈 시장에서의 그림자 복싱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수소 역시 대중화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좌초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관론자들의 투정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물리적 한계와 경제적 실체에 기반한 공격입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전기를 써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그걸 다시 액화해서 배에 실어 나른 뒤 다시 기화시켜 전기를 뽑아내는 이 복잡한 단계마다 엄청난 에너지가 증발해버립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처음 투입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길바닥에 버려진다고 지적하죠. 배터리에 전기를 직접 담아 쓰는 전기차나 ESS와 비교하면 수소는 너무나도 비싸고 느린 거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이 수소배를 사고 수소발전소를 지으려 할까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글로벌 자본가들이 수소를 외면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조선소의 그 화려한 기술력은 한순간에 박물관 전시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소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효율성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나 수만 톤의 철강을 녹이는 용광로는 배터리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조 원의 자본이 수소에 몰리는 이유는 수소가 가장 좋아서가 아니라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산업군들이 최후의 보루로 수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기술을 강제하고 자본이 그 규제를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수소 경제는 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80조 원을 먼저 던졌고 한국이 30년 기술력으로 그 판을 뒤집으려 하는 이 도박 같은 전쟁은 이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소 수요가 폭발하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의 굴욕과 한국의 도발, 그리고 중국의 추격, 이 모든 시나리오를 뒤흔들 마지막 변수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화려한 기술 드라마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 승전보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르며 호주와 전 세계에 수소 인프라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비록 그 길 위를 달릴 가장 완벽한 차를 만드는 열쇠는 한국이 가로챘지만 우리가 얻은 이 승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얻은 위태로운 우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기묘한 역설 속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만든 길 위에서 한국이 주인공으로 질주하고 있지만 우리 등 뒤에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이 개척한 표준을 복제하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일본의 자본력과 뒤쫓는 중국의 물량 공세,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한국조선은 오직 초격차 기술이라는 단 하나의 밧줄의 의지에 파도를 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그 시장을 통제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술은 자부심이지만 표준은 생존입니다. 일본이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에 한국이 대형화라는 터보 엔진을 달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몰려오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수소 경제 자체를 향한 안팎의 의문의 시선들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파도는 여전히 높고 험난합니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 모든 리스크를 뚫고 승리의 미소를 지을 최후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30년 뒤 우리 바다 위에는 과연 어떤 국기의 배들이 떠다니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수소 패권의 미래,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도박의 끝을 여러분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